내일은 강민성의 입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이었다. 내일 전화할게요. 내일 찾아뵐게요. 내일부터는 정말 새벽기도 나갈게요. 이번 주까지만 버티고 다음 주부터는 제대로 할게요. 민성은 오랫동안 그 말로 자기 삶을 버텨왔다. 오늘 당장 결론 내리지 않아도 되게 해주고, 오늘 당장 불편한 마음과 마주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고, 오늘 당장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도 되게 해주는 말. 그래서 그는 위기를 모면할 때마다, 관계를 미룰 때마다, 회개를 피할 때마다 늘 같은 말로 자기 자신을 안심시켰다. 내일 하면 되지. 36의 강민성은 신해저축은행 기업영업팀 대리였다. 겉으로 보기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다. 반듯한 셔츠, 구겨지지 않은 정장, 낮고 차분한 말투, 상대가 불안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미소. 실적은 좋았고, 고객은 그를 믿었고, 팀장은 민성을 아꼈다. 정확히 말하면 아꼈다기보다 잘 썼다. 민성은 숫자에 강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가 숫자보다 사람을 더 잘 다룬다고 말했다. 어떤 말을 해야 상대가 안심하는지, 어느 순간에 등을 밀어야 결정을 내리는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의심을 거두는지 그는 본능처럼 알고 있었다. 교회에서도 그는 반듯한 사람이었다. 주일은 웬만하면 빠지지 않았다. 아내 지연은 유치부 교사였고 7살 딸 하은은 찬양 시간을 제일 좋아했다. 민성의 어머니는 우리 아들은 예배는 꼭 지킨다고 사람들 앞에서 은근히 자랑하곤 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민성은 예배 자리에 있었다. 다만 하나님 앞에는 없었다.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도 그는 거래처 일정을 생각했고 광고 문자를 확인했고 다음 주 실적표를 머릿속으로 다시 계산했다. 말씀은 듣고 있었지만 들리지 않았다. 들린다 해도 늘 다른 사람 이야기 같았다. 그날도 그랬다. 목사는 출애굽기 8장을 펴고 말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런데 바로는 계속 미룹니다. 즉시 굴복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힘을 더 믿기 때문입니다. 민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순간 떠오른 건 자기 얼굴이 아니었다. 팀장 얼굴이었다. 숫자만 믿고 사람을 밀어붙이는 팀장. 실적 때문에라면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는 본부장. 민성은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바로가 있긴 있지. 회사에 널렸지. 그리고 그는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휴대폰 메모장을 켜서 이번 주 거래처 방문 일정을 정리했다. 예배가 끝나고 나오는데 어머니에게 부재중 전화가 4통 와 있었다. 지연이 물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신가? 민성은 화면을 한번 보더니 주머니에 넣었다. 별일 있으셨겠어? 아버지 검사 결과 나왔나 보지. 그럼 바로 전화해봐. 차에서 할게. 하지만 차에 타자마자 팀장 전화가 왔다. 이번 주 안에 큰 건 하나를 꼭 터뜨려야 한다는 말. 본부장이 직접 내려온다는 말. 이번 달 실적 못 채우면 팀이 뒤집힌다는 말. 민성은 운전대를 잡고 계속 내만 반복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어머니에게 전화하기 애매한 시간이 됐다. 그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중얼거렸다. 내일 하지 뭐. 그날 저녁 식탁에서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님, 이번 주에 한번 꼭 뵈러 가자. 지난번 영상 통화할 때 숨차 하시더라. 이번 주는 안 돼. 지난주에도 그 말 했잖아. 이번 주는 진짜야. 본부장 내려온다고. 여보. 지연이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당신 요즘 자꾸 중요한 걸 다 뒤로 미루는 것 같아. 민성은 괜히 방어적으로 말했다. 나도 알아. 근데 지금은 버텨야 되는 시기야. 뭐가 그렇게 중요해? 지금은 버티는 게 중요하지. 누구를 위해? 그 말에 민성은 순간 대답이 막혔다. 가족을 위해서라고 말하려다가 정말 그 말이 맞는지 확신이 없었다. 그래서 괜히 목소리만 딱딱해졌다. 당신은 내가 안 버텨도 되는 줄 알아? 대출은? 생활비는? 하은이 학원은? 지연은 더 말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작은 한숨만 쉬었다. 민성은 그 한숨이 싫었다. 차라리 싸우면 덜 힘들었을 텐데
말을 아껴버리는 상대 앞에선 자기 목소리만 더 초라하게 들렸다. 다음 날 아침, 민성은 은행 상담실에서 새 상품 설명 자료를 넘기고 있었다. 이번에 본부에서 밀고 있는 상품은 겉으로는 안전해 보였지만 사실상 고위험 상품이었다. 중도해지 수수료가 컸고 변동성이 심했고 원금 보장이 되지 않았다. 팀장은 말했다. 복잡하게 설명하지 마. 고객은 다 이해 못해. 대신 안심시키면 돼. 본부장은 더 노골적이었다. 은퇴자 고객들이 오히려 좋아요. 큰 욕심 없잖아. 믿을 만한 직원이 하나 붙어서 잘 설명만 해주면 끝입니다. 민성은 그 말을 듣고도 별다른 표정을 짓지 않았다. 이미 익숙한 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버텨왔고 그런 식으로 실적을 올려왔다. 그때 상담실 문이 열리고 노인 한 분이 들어왔다. 가느다란 손등 위로 핏줄이 드러나 있었고 작은 가방 안에는 통장과 도장이 반듯하게 들어있었다. 민성은 늘 하던 대로 미소를 지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상담 도와드릴까요? 노인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말했다. 병원비 때문에 좀 굴릴 돈이 있어서요. 안정적인 게 좋긴 한데 금리가 좀 괜찮으면 좋겠고. 민성은 상품 설명을 시작했다. 노인은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자꾸 흔들렸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민성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설명을 멈추려던 순간 노인이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다. 혹시 성산교회 장로님 아들 맞죠? 민성의 손이 멈췄다. 네. 강윤식 장로님. 내 어머니 반주하시던 집사님. 나 권복자예요. 네가 어릴 때 성탄절에 독창했던 거 기억나? 순간 민성의 어린 시절이 예고 없이 밀려왔다. 새벽 예배 끝나고 아버지 손 붙잡고 먹던 국밥. 추운 겨울 교회 계단에 앉아 뜨끈한 호빵을 나눠 먹던 시간. 성탄절 전날 밤 텅 빈 본당에서 혼자 연습하던 캐럴. 그리고 맨 뒷자리에서 미소 짓던 아버지 얼굴. 권복자 집사가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이렇게 컸네. 장로님 아들이면 내가 믿고 맡겨도 되겠다. 사실 난 이런 거 하나도 몰라. 아들 사업이 잘 안 돼서 내가 좀 모아둔 걸 병원비 보태려고 가져왔어. 민성은 그 순간 지금 멈춰야 한다는 걸 알았다. 집사님, 이건 안 됩니다. 차라리 정기예금 하세요. 그 한마디면 됐다. 아주 간단한 일이었다. 그런데 그의 머릿속엔 곧장 다른 것들이 밀려들었다. 이번 달 실적, 팀장 표정, 본부장의 압박, 이름 옆에 찍힐 숫자, 승진 심사, 하은이 교육비, 대출 이자. 민성은 결국 늘 해오던 방식대로 부드럽게 웃었다. 집사님, 제가 쉽게 다시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가입 진행만 해두시고요. 내일 제가 직접 전화드려서 한 번 더 확인해 드릴게요. 권복자 집사가 안심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가 챙겨준다니 마음이 놓인다. 도장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쾅. 아무도 놀라지 않았는데 민성 혼자만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그날 오후 어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민성은 회의실 앞 복도에서 전화를 받았다. 민성아, 바쁘냐? 응, 회의 들어가야 돼. 왜? 아버지가 네 목소리 듣고 싶다 하신다. 무슨 일 있어? 검사 결과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어. 의사가 조직 검사 더 해보자고 하네. 민성은 벽에 기대섰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와라. 갈게. 언제? 주말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숨죽인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주말 말고 좀 빨리 오면 안 되겠니? 민성은 자기도 모르게 짜증 섞인 목소리를 냈다. 엄마, 나 진짜 지금 바빠. 그 말이 끝나자 어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알겠다. 네가 바쁜 건 늘 알지. 그 말이 묘하게 아프게 박혔다. 늘 알지. 마치 오래전부터 그 말을 수없이 삼켜온 사람처럼. 회의실 안에서는 본부장이 이미 말을 시작하고 있었다. 우리가 선하게만 일해서 버틸 수 있는 세상 아닙니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고객은 결국 결과를 보고 움직여요. 설득할 수 있으면 그게 실력입니다. 사람들이 웃었다. 민성도 따라 웃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안심이 되지 않았다. 예전에는 그런 문장이 면죄부처럼 들렸는데 이제는 자기 속을 드러내는 말처럼 들렸다. 그날 밤 하은은 잠들기 전 기도를 했다. 민성은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 우리 아빠 회사에서 너무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빠가 약속 미루지 않게 해주세요. 할아버지도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민성은 피식 웃었다. 어린애가 뭘 안다고. 그런데도 그 기도가 자꾸 귀에 남았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가 하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아빠, 이번 주 끝나면 할아버지 꼭 보러 갈게. 하은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진짜? 진짜.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 민성은 대답 대신 웃었다. 그 웃음이 왜 그렇게 불편한지 스스로도 몰랐다. 다음 날 오전 권복자 집사의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우리 어머니한테 무슨 상품 가입시킨 겁니까? 민성은 즉시 공손한 목소리로 바꿨다. 고객 정보는 본인 확인 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가 장로님 아들 믿고 했다는데 이거 원금 보장도 안 되는 거라면서요? 민성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설명은 충분히 드렸습니다. 설명요? 80 넘은 사람한테 제대로 이해시키지도 않고 도장부터 받은 거 아닙니까? 민성은 아무 말도 못했다. 전화는 거칠게 끊겼다. 그는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귓가에 남은 건 상대의 화난 목소리보다 어제 권 집사가 했던 말이었다. 네가 설명하면 믿어도 되겠다. 그는 곧장 팀장 자리로 갔다. 팀장은 모니터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민원 들어오면 들어오는 거지. 서명 받았잖아. 괜히 쫄지 마. 팀장님, 그분은 상품 이해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안 맞는 분이었어요. 그제야 팀장이 고개를 들었다. 강대리, 갑자기 왜 이렇게 순진해졌어? 제가 알아서 말렸어야 했습니다. 팀장은 피식 웃었다. 지금 와서 정의로운 척하지 마. 너 실적 좋은 것도 다 그런 식으로 만든 거야. 그 말은 너무 정확해서. 민성은 대답할 수 없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는 자기 얼굴이 낯설었다. 반듯한 셔츠, 곱게 맨 넥타이, 피곤하지만 차분한 눈매. 그런데 그 안에 무슨 마음이 들어있는지 자기도 정확히 모르겠는 얼굴. 그 순간 며칠 전 설교에서 들은 말이 떠올랐다. 우리를 하나님께 못 가게 막는 건 밖에 아니라 내 안에 있다. 그날 저녁 아버지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다. 화면에 아버지 두 글자가 떠 있는 걸 보고도 민성은 한참 망설였다. 죄송해서, 어색해서, 괜히 받으면 또 교회 얘기 나올까봐. 최근 몇 년 동안 민성과 아버지의 대화는 늘 불편했다. 아버지는 민성이 돈 이야기만 하는 걸 싫어했고, 민성은 아버지가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크게 다툰 건 반년 전이었다. 아버지는 말했다. 사람 속이는 일은 하지 마라. 민성은 차갑게 받아쳤다. 아버지는 평생 깨끗한 말만 하면서 사셨잖아요. 그래서 뭐가 남았는데요? 그 말 이후 아버지는 먼저 전화하지 않았다. 휴대폰 진동이 멈추기 직전 민성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아버지의 숨소리가 먼저 들렸다. 민성아. 네. 바쁘지. 좀요? 그래. 짧게 말할게. 아버지는 한참 숨을 고른 뒤 말했다. 사람은 너무 바쁘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못 보더라. 민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번 주에 얼굴 한번 보자. 주말에 갈게요. 또 주말이냐? 민성의 목소리가 굳었다. 아버지, 저도 제 사정이 있죠. 그래. 내 사정 있지.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덧붙였다. 민성아, 내일은 꼭 오는 날이 아니다. 민성은 답답한 마음을 눌러 담으며 말했다. 알겠어요. 제가 시간 보고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 말이 오래 귓가에 맴돌았다. 내일은 꼭 오는 날이 아니다. 그날 밤 민성은 오랜만에 꿈을 꿨다. 텅 빈 예배당이었다. 그는 강단 앞에 혼자 서 있었고 예배당 정문에서는 누군가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쿵, 쿵, 쿵. 점점 소리가 커졌다. 민성은 문을 열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뒤에서 하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열어. 누가 계속 기다리잖아. 민성이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알람이 울렸다. 그는 식은땀에 젖은 채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침 식탁에서 지연이 물었다. 당신 얼굴 왜 그래? 밤새웠어? 꿈을 좀 꿨어. 오늘 퇴근하고 병원 갈 수 있어? 오늘은 진짜 안 돼. 지연은 한참 민성을 보다가 작게 말했다. 솔직히 말해. 지금 못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자꾸 당신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당신이 듣기 싫어서 피하는 거 아니냐고. 당신까지 왜 이래? 당신이 무너지는 게 보여서 그래. 민성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다들 왜 나만 몰아붙이는데?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데 하은의 작은 운동화가 눈에 들어왔다. 한 짝은 가지런했고 한 짝은 뒤집혀 있었다. 민성은 잠깐 멈춰섰다. 운동화를 바로 세우려다가 그냥 나왔다. 그리고 그 작은 장면이 이상하게 하루 종일 마음에 남았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일이 터졌다. 권복자 집사 민원이 정식 접수됐고 감사팀이 내려온다는 소식이 돌았다. 팀장은 민성을 따로 불렀다. 지금부터 아무 말도 먼저 하지 마. 설명 충분히 했고 고객 자발적으로 가입했다고만 해. 팀장님, 괜히 감정적으로 굴지 마. 만약 제가 사실대로 말하면요? 팀장 얼굴이 굳었다. 강대리, 너 지금 뭘 하겠다는 거야? 제가 잘못한 거면 말해야죠. 그럼 너만 끝나는 게 아니야. 팀장은 목소리를 낮췄다. 팀 전체가 날아가. 너 경력도 끝나. 애 아빠잖아. 판단 잘해. 예전 같으면 그 말이 민성을 붙잡았을 것이다. 애 아빠잖아. 맞는 말이었다. 그래서 돈을 벌어야 했고, 그래서 버텨야 했고, 그래서 많은 걸 삼켜왔다. 그런데 그날은 그 문장이 오히려 더 아프게 들렸다. 정말 애 아빠라면 애 앞에서 이런 얼굴로 살아도 되는 건가? 그 생각이 그의 가슴을 처음으로 정면에서 쳤다. 점심 무렵 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민성은 불길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민성아, 아버지 쓰러지셨다. 그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다. 사무실 소음도, 키보드 소리도, 멀리서 들리는 복사기 소리도 모두 한순간에 멀어졌다. 뭐라고요? 병원으로 옮겼어. 의사가 바로 오라는데 너 어디냐? 민성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세게 뛰었다. 그는 가방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사무실을 뛰쳐나왔다. 택시 안에서 신호는 이상하게 자꾸 걸렸다. 빨간불, 또 빨간불. 민성은 휴대폰을 움켜쥐고 입술만 달싹였다. 기도하려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다. 살려달라는 말도 차마 하지 못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를 울렸다. 내일은 꼭 오는 날이 아니다. 그는 그제야 너무 선명하게 알았다. 자기가 정말 믿고 있던 건 하나님이 아니라 내일이었다는 것을. 내일이 오면 정리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내일쯤이면 사과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 내일 가면 된다는 무감각. 그게 자기 우상이었다. 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어머니는 작은 사람처럼 쪼그라들어 있었다. 민성을 보자마자 어머니의 입술이 떨렸다. 왜 이렇게 늦게 와? 그 한마디가 민성의 가슴을 찢었다. 의사는 뇌출혈이라고 했다. 고비는 넘겼지만 아직 의식은 없고 며칠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민성은 유리창 너머로 누워있는 아버지를 봤다. 평생 자기보다 크게 느껴졌던 사람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작아져 있었다. 손등에는 주사바늘이 꽂혀 있었고
입가에는 산소줄이 걸려 있었다. 어머니가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을 때 민성은 혼자 복도 끝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에게 온 문자를 발견했다. 어젯밤 보낸 문자였다. 민성아, 내가 너를 몰아세우려는 게 아니다. 네가 하나님보다 내 힘을 더 믿는 것 같아 걱정된다. 아버지도 그 길로 많이 넘어졌었다. 와서 얼굴 보면 좋겠다. 사랑한다. 민성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병원 복도 벽에 기대선 채 얼굴을 감싸쥐고 울었다. 소리내 울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어깨만 크게 흔들렸다. 그는 그제 알았다. 자기를 찢는 건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사실 하나만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문을 두드리셨는데 자기가 끝내 열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설교, 어머니 전화, 권복자 집사, 하은의 기도, 지연의 말, 아버지의 경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다. 그런데 민성은 그 모든 것을 자기 밖의 이야기로 밀어냈다. 그날 밤 병원 1층 작은 기도실에서 민성은 아주 오랜만에 정직한 말을 꺼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 하나가 나오기까지 오래 걸렸다. 잘못했다는 말은 쉽다. 하지만 정말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건 어렵다. 민성에게는 늘 이유가 있었다. 회사 탓, 상황 탓, 가족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핑계,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그 어떤 이유도 자기 죄를 가려주지 못했다. 제가 미뤘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사람한테 해야 할 말도, 가야 할 자리도, 회개도 다 내일로 미뤘습니다. 제가 바빠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실은 조용했다. 하지만 민성은 처음으로 도망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정면으로 보고 있었다. 두려웠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숨이 조금 쉬어졌다. 회개는 자기를 더 짓누르는 일이 아니라 더 이상 숨지 않는 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성은 병원 벤치에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뒤 회사로 향했다. 어머니는 가지 말라고 했지만 그는 가야 했다. 더는 미룰 수 없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다. 민성은 먼저 입을 열었다. 감사팀 오면 제가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팀장이 벌떡 일어났다. 미쳤어? 그분이 상품을 이해하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알면서도 가입시켰습니다. 너 지금 감정적으로 구는 거야? 아닙니다. 이제야 제정신이 든 겁니다. 강민성 팀장님, 저도 더는 이렇게 못합니다. 감사팀 조사에서 민성은 숨기지 않았다. 상품 구조를 알고 있었던 것, 고객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느꼈던 것, 그래도 실적 때문에 밀어붙였던 것, 전부 말했다. 조사실에서 나오자 다리가 풀릴 것 같았다. 징계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아마 회사를 그만두게 될 수도 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가벼웠다. 그날 오후 민성은 권복자 집사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갔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들어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다시 미루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다. 하지만 그는 문을 열었다. 권 집사는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아들도 곁에 있었다. 민성은 의자도 끌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집사님, 죄송합니다. 아들의 눈빛이 싸늘하게 굳었다. 민성은 변명하지 않았다. 제가 알면서도 제대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제 욕심이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 없는 거 압니다. 그래도 죄송합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다. 권 집사는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쥐더니 힘겹게 입을 열었다. 네 아버지가 늘 그러셨다. 사람 속이지 말고 살라고. 민성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네. 예전엔 네가 네 아버지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권 집사는 숨을 골랐다. 오늘 보니까 아직 닮아갈 시간은 있는 것 같다. 민성은 그 말 앞에서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렸다. 완전한 용서가 아니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기 같은 사람에게 아직도 돌아설 시간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크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의사가 말했다. 환자분이 잠깐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민성은 떨리는 손으로 병실 문을 밀었다. 아버지의 눈은 반쯤 떠 있었다. 초점은 흐렸지만 분명히 민성을 향하고 있었다. 민성은 침대 곁에 앉아 아버지 손을 잡았다. 손은 마르고 차가웠다. 그런데 손마디는 여전히 단단했다. 아버지. 아버지의 눈가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저 왔어요. 입술이 조금 움직였다. 민성은 귀를 가까이 댔다. 늦었냐? 민성은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이미 목이 메어 있었다. 조금 늦었어요. 아버지의 손가락이 민성 손등을 아주 약하게 눌렀다. 그래도 왔네. 그 말 하나면 충분했다. 꾸중도 아니고 단념도 아니고 받아줌. 민성은 아버지 손등에 얼굴을 대고 한참 울었다. 며칠 뒤 민성은 회사에서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다. 팀장은 끝까지 말했다. 너는 너무 늦게 양심을 찾았다. 민성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도 아주 늦기 전에 찾게 하신 게 은혜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후회돼? 민성은 한참 창밖을 보다 말했다. 무섭긴 해. 근데 후회는 안 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당신 얼굴이 오랜만에 사람 얼굴 같아. 그 말에 민성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다. 며칠은 정말 막막했다. 통장 잔고를 계산했고 보험 납입일을 확인했고 대출 이자를 다시 따져봤다. 밤이 되면 다시 불안이 밀려왔다. 정말 이게 맞았나? 가족을 생각하면 다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닌가? 그때마다 민성 안에서 두 목소리가 싸웠다. 하나는 말했다. 지금이라도 다시 길을 만들 수 있어. 적당히 눈 감으면 돼. 세상은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다른 하나는 조용했지만 더 깊었다. 아니, 이번엔 내일로 미루지 마. 회개하고 나서도 사람은 곧장 단단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흔들릴 때가 많다. 민성도 그랬다. 아버지는 회복 중이었지만 예전처럼 말을 길게 하지 못했다. 병원비는 생각보다 많이 들었고 재취업은 쉽지 않았다. 그때 예전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다. 민성을 좋게 보던 투자사 대표였다. 강대리, 아니 이제 강대리 아니지. 민성씨, 내가 자리 하나 줄게. 정식은 아니고 프리랜서 자문 형식인데 수수료가 괜찮아. 사람만 좀 연결해주면 돼. 민성은 순간 흔들렸다. 수수료 액수가 컸다. 두세 건만 연결해도 당장 병원비와 생활비를 메울 수 있을 만큼. 대표는 웃으며 말했다. 예전처럼만 하면 돼. 민성 씨는 사람 믿게 만드는 힘이 있잖아.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민성의 심장이 이상하게 식었다. 사람 믿게 만드는 힘. 예전에는 그게 자기 장점인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말이 마치 자기가 가장 잘하던 죄를 정확히 짚는 것처럼 들렸다. 생각해보겠습니다. 대표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빨리 줘. 자리는 오래 안 남겨. 민성은 전화를 끊고 오랫동안 휴대폰을 쥐고 있었다. 그날 밤 지연은 민성 얼굴만 보고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챘다. 무슨 제안 들어왔지? 민성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응. 좋은 일이야? 돈은 좋아. 근데? 민성은 대답하지 못했다. 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여보,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선 건 더 편하게 살려고가 아니잖아. 민성은 고개를 숙였다. 알아? 근데 무섭다. 지연이 민성 손을 잡았다. 나도 무서워. 근데 당신이 다시 예전 얼굴로 돌아가는 건 더 무서워. 그날 밤 민성은 병원 로비 자동 판매기 앞에 서 있던 아버지를 떠올렸다. 오래전 기억이었다. 중학생 때였다. 아버지는 작은 설비업체에서 일했는데 어느 날 거래처 사장이 감사하다며 봉투를 하나 건넸다. 민성은 그 봉투가 꽤 두툼하다는 걸 봤다.
집이 늘 빠듯하던 시기였다. 교회 수련회 회비도 밀렸고 어머니는 반찬 가게 쿠폰을 세어가며 장을 봤다. 민성은 속으로 생각했다. 저 돈이면 좀 살만해지겠다. 그런데 아버지는 봉투를 받은 자리에서 다시 돌려줬다. 돌아오는 길 민성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왜 안 받아요? 감사하다고 주는 건데. 아버지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버스 창밖을 보며 말했다. 민성아, 사람은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마음이 먼저 망가져서 무너지는 거다. 그때 민성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오히려 속으로 비웃었다. 돈 없는 사람들이 꼭 저렇게 말한다니까. 그런데 지금 10수년이 지나 병원 복도 벤치에 앉은 민성은 그 말이 처음으로 이해됐다. 사람은 돈이 없어서만 망하는 게 아니었다. 자기 마음이 망가지면 그 뒤에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었다. 다음 날 민성은 투자사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죄송합니다. 그 일은 못하겠습니다. 대표가 웃었다. 왜? 아직도 그 일 때문에 찝찝해? 네.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민성은 짧게 대답했다. 전 이제 그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무섭지 않은 건 아니었다. 오히려 더 무서웠다. 그런데도 아주 깊은 곳에서 이상한 평안이 조용히 번졌다. 같은 주간 수요일, 민성은 오랜만에 수요 예배에 갔다. 예배당 맨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목사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큰 성공보다 먼저 굴복하는 마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 오늘 당장 순종하려는 사람을 쓰십니다. 민성은 고개를 숙였다.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두려웠다. 여전히 흔들렸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전처럼 자기 죄를 당연하게 여기고 싶지는 않았다. 예배가 끝나고 교육관 앞 복도를 지나는데 교회 재정위원인 장로 한 분이 민성을 불렀다. 민성아, 잠깐 괜찮니? 민성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장로는 망설이다 말했다. 사실 교회 안에 금융 문제로 힘들어하는 어르신들이 꽤 있다. 자식들이 투자 권했다가 손해보신 분도 있고 사기 비슷한 일 당하신 분도 있고 누가 좀 쉽게 설명해 줄 사람이 없었는데 네가 그런 자리 한번 도와줄 수 있겠니? 민성은 잠시 멍해졌다. 자기가 제일 망가뜨렸던 영역에서 하나님이 다시 자기를 부르시는 것 같았다. 처음엔 겁이 났다. 내가 그런 일을 해도 되나? 내가 누구를 도울 자격이 있나? 장로가 덧붙였다. 완벽해서 부탁하는 거 아니다. 네가 아프게 배운 게 있잖니? 그 말에 민성의 목이 뜨거워졌다. 며칠 뒤 교회 소그룹실에는 10명 남짓한 어르신들이 모였다. 민성은 마이크도 잡지 않고 그저 앞에 서서 말했다. 저는 원래 이런 자리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민성은 계속 말했다. 제가 실제로 사람의 신뢰를 이용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섰습니다. 그날 그는 어려운 금융용어 대신 아주 쉬운 말로 설명했다. 원금이 보장되는 게 무엇인지, 고수익이라는 말 뒤에 숨는 위험이 무엇인지, 이해되지 않으면 왜 서명하면 안 되는지, 믿는 사람 말이라고 해서 왜 무조건 믿으면 안 되는지. 설명을 끝내고 나자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다. 그럼 목사님 친구가 소개해줬다고 해도 내가 이해 안 되면 안 해도 되는 거죠? 사람들이 웃었다. 민성도 웃었다. 네. 하나님은 이해도 못한 걸 믿음으로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민성은 자기 안에서 오래 굳어있던 것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느꼈다. 나중에 그 자리에 권복자 집사도 조용히 와 있었다. 집사는 끝나고 돌아가는 민성에게 말했다. 이제야 네가 사람 살리는 말 하네. 민성은 그 말에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봄이 지나고 초여름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아버지는 조금씩 회복했다. 예전처럼 길게 말하진 못했지만 민성이 병실에 오면 자꾸 성경책을 가리켰다. 어느 날은 출애굽기 8장을 펴두고 손가락으로 한 구절을 짚고 있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민성은 그 구절을 한참 바라봤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신 말씀,
그런데 그날은 그 말이 꼭 자기에게 하는 말씀처럼 들렸다. 너를 묻고 있는 것에서 너 자신을 놓아주라는 말. 네 고집에서 나와라. 내 욕심에서 나와라. 네 핑계에서 나와라. 네 내일이라는 우상에서 나와라. 그리고 나를 섬기라. 민성은 아버지 침대 곁에서 가만히 눈을 감았다. 하나님은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부르신 게 아니었다. 살리려고 부르셨다. 돌이키라고 하신 것은 빼앗으려고가 아니라 되찾아 주시려고였다는 걸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그해 여름, 민성은 작은 재무상담 사무실에 취직했다. 월급은 예전보다 적었다. 화려한 실적표도 없었다. 대신 고객을 속여서 숫자를 올릴 일도 없었다. 무엇보다 퇴근 후 병원에 들를 시간이 생겼다. 하은과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는 날이 많아졌다. 수입은 줄었지만 가정 안의 말은 오히려 늘어났다. 어느 저녁 하은이 물었다. 아빠, 요즘은 왜 약속 안 미뤄? 민성은 잠시 웃다가 대답했다. 아빠가 제일 중요한 걸 너무 많이 미뤘거든. 뭔데? 민성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그리고 사랑해야 할 사람 사랑하는 거. 하은은 잘 모른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내씩 웃었다. 그래도 지금은 잘하네. 그 단순한 말이 민성에겐 축복 같았다. 수요일 저녁 예배당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민성은 목사의 마지막 기도를 들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순종할 마음을 주옵소서. 내일로 미루는 습관이 아니라 지금 문을 여는 용기를 주옵소서. 민성은 고개를 숙였다. 예전 같으면 그저 좋은 말이라고만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믿음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었다. 먼 훗날 멋지게 살아보겠다는 다짐도 아니었다. 믿음은 오늘 당장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용기였다.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는데 민성의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민성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조심스러운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혹시 강민성 형제 맞나요? 네, 맞습니다. 성산교회 권복자 집사 소개로 연락드렸어요. 내가 요즘 돈 문제 때문에 너무 복잡해서 그런데 누구한테 좀 솔직하게 물어보고 싶어서요.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된다고. 민성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예배당 앞 복도에는 아직 사람들 발걸음 소리가 남아 있었다. 그 소리 사이에서 민성은 아주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하나님이 자기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게 느껴졌다. 하늘이 갈라지는 기적은 아니었다.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된 것도 아니었다. 여전히 병원비는 남아 있었고, 삶은 여전히 바빴고, 때때로 불안은 다시 찾아왔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었다. 문을 두드리시는 분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다는 것. 민성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네. 말씀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잘 듣겠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늦은 여름바람이 스며들었다. 아주 약한 바람이었는데도 민성은 오래 닫혀있던 마음의 문틈으로 무언가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다. 어쩌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대단한 것을 요구하신 게 아니었는지도 몰랐다. 그저 지금 열라는 것, 지금 듣고, 지금 가고, 지금 돌이키라는 것. 민성은 그제야 알았다. 하나님이 두드리시는 문은 언젠가 열겠다고 미뤄두는 문이 아니라 오늘 열어야 하는 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문이 열릴 때 가장 먼저 살아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민성은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로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고 있었다. 이 드라마는 내일을 믿으며 살아가던 한 사람이 결국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내일로 미루는 것은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두드림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감 많이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